예, 안녕하십니까. 2026년 형사항법 연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형사항법 연습이라고 2026년판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6년 형사항법 연습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 사례형에 대비하는 문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변호사 시험 사례형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2차 아니면 법무사 시험이라든가 각종 사례형 형사항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에는 변호사 시험 초창기부터 1회부터 올해 15회 시험까지 모든 사례형 문제들을 분석해놨고, 그다음에 최근 3년에 걸쳐가지고 나왔던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과 관련돼 있는 사례형 문제들을 진도에 맞춰가지고 분석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형사성법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 부분에서는 뭐 형사협회 의의라든가 목적 이념, 소송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사례형 문제가 특별히 출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1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 행위인데, 특히 소송의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법원, 그다음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이렇게 이제 물론 변호인은 빼고 소송의 주체로 보고 있는데, 소송의 주체에서 다루고 있는 건 변호인까지 다루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법원과 관련된 부분 관련돼 가지고 관할에 관련된 문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제척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 문제들이 핵심 사항이었다. 물론 중간에 보면은 어떤 그 이송과 관련돼 가지고 어, 공소장 변경과 어떤 합의부 이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왔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듯이 우리가 이제 형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사재판권이다 그러면 형사사건에 대해서 심판하는 국가 권력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사재판권이라 하는 것이고, 형사재판권이 없으면은 공소기각이에요. 공소기각이고, 그다음에 이런 형사재판권을 각 법원에 분배하는 거, 그걸 우리가 관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할이란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랬는데, 결국 이런 형사재판권을 분배하는 거, 형사재판권을 법원에 분배하는 걸 우리가 관할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법정관할 관련된 법정관할에는 고유의 법정관할, 즉 사물관할, 토지관할, 신급관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사 간의 관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인데, 물론 변호사 시험 본 시험에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법정 관할에 관련된 문제가 16년도 모의 시험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기본적으로 관할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6년도 모의 시험 문제를 보면 이거는 갑이 여기 보면 갑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이 이제 A하고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매매를 합니다. 자, 근데 갑과 을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서 A가 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물론 지금은 전부 다 처벌되지 않는 사안인데, 이 을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3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갑이 이 을을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B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폭행을 교사해요. 폭행을 교사하는데, 이 B는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병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병한테 을에 대해서 이제 때려주려는데, 갑은 을에 대해서 폭행을 교사했지만 B는 병에 대해서 이제 상해를 교사하게 됩니다. 초과 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병이 이제 을에 대해서 첫 번째 상해를 입히는데, 첫 번째 행위가 이렇게 입힌 것이 첫 번째가 중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상해를 입히고 병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중상해 이후에 두 번째 행위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행위는 뭐냐? 두 번째 행위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특수절도를 범하게 됩니다.
이 특수절도는 손괴우 야간주거 침입 절도, 손괴우 야간주거 침입 절도기 때문에 331조 형법 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요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에 병은 여기서 핵심 사항은 이제 병에 관련된데 병은 부산에 거주하는 을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눈 주변 등을 눈 주변 주위 등 안면을 무차별 가격하여 그로 인하여 을은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실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병이 저지른 거는 중상해죄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죄체, 을과 관련된 사건은 이거는 중상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은 이 일로 숨어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어느 날 야간에 같은 부산에 있는 C의 집 현관문에 자물쇠를 부수고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결국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이 사건은 야간에 주거침입 절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손괴를 했기 때문에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특수절도가 된다. 특수절도가 되는데 결국 331조 1항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이제 저질렀는데 병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이 관할의 관점에서 자, 관할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논해봐라. 그다음에 이제 1사건과 2사건을 병합 심리하기 위한 병합 심리입니다. 병합 관할이 아니라 병합 심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이제 관할의 관점에서는 토지 관할과 사물의 관할의 관점에서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이 저지른 게 범죄지. 여기 보는 것처럼 토지 관할의 적법성 관련 토지 관할의 기준은 여기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범죄지가 토지 관할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고인의 주소라든가 거소, 현재지 등이 토지 관할의 기본적인 기준이다. 근데 1사건과 2사건은 모두 다 부산에서 이루어졌죠. 자, 1사건, 2사건 모두 부산에서 행해졌다. 그러므로 1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관할상 부산지방법원 합의부 그다음에 2사건 같은 경우는 부산지방법원 단독부에서 맡고 있는데 이거는 토지 관할의 관점에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물 관할에 관련돼 가지고 1번 사건은 중상해고 2번 사건은 특수절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물 관할의 적법성을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뭐다? 원칙적으로는 단독 판사가 관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관할에 관련돼 가지고 원칙이 1심 형사 사건은 단독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중재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대부분이 이렇게 중재 사건이라는데 이 중재 사건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사망하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은 대부분 다 중재 사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합의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척 기피 사건,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집업 합의부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사건 이런 것들은 합의부에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예외에 대한 또한 예외라 할지라도 이렇게 단기 1년의 징역형이나 금고에 해당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단순하거나 발생 빈도가 높은 사건 이런 거는 합의부 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예외 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게 사물관할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관할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처럼 형법상의 특수상해, 그다음에 특수절도, 그다음에 상습절도, 그다음에 특수공갈, 그다음에 상습작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은 단독 판사 관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가법 위반 관련된 도주치사상 사건, 그다음에 위험운전 치사상 사건, 그다음에 이제 도교법 위반의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 이런 사건들은 우리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자주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안에서 1사건, 1사건은 중상이에요. 여기 보면 1번 중상인데 중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합의부에서 한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사건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한다. 왜냐면 중상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은 특수절도죠. 근데 특수절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독 판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물관할의 관점에서도 1사건은 합의부, 2사건은 단독 판사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여기 보듯이 관할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 그러니까 토지 관할과 사물 관할의 관점은 당연히 적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1사건과 2사건을 병합 심리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병합 심리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돼가 여기 보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련 사건에 관련된 관할 관련된 관련 사건의 병합을 볼 때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이 있고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가 있어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병합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단독부와 합의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합의부 우선이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통되는 상급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뭐 그런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처럼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관련 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계속된 때는 자 합의부는 뭐다? 결정으로 기본적으로 합의부는 결정으로 다른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합의부 우선의 원칙이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1인이 범한 수재는 관련 사건으로 병합 심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안을 보면 사안에서 양 사건은 1인이 범한 수개의 사건이고 1사건은 부산법원 합의부, 2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단독 판사에 대해 있으므로 합의부가 결정으로 부산지방법원 단독 판사에게 된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관할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선정을 해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사건의 이송과 관련된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여기서 관련된 사건의 이송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됐을 때 이것이 단독 사건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되면 사건을 갖다가 어디에 이송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태까지 본 시험에 하나, 그다음에 모의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문제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핵심 사항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사건의 이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건의 이송이란, 자, 수서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이 심판하도록 소송 계속을 이전하는 거. 자, 소송 계속을 이전하는 거 우리가 사건의 이송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이송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지 이송, 그다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과 합의부 이송, 그다음에 군사법원 이송, 그다음에 소년부 송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핵심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공소장 변경과 합의부 이송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경우 합의부 이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년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듯이 어, P1은 사경인데 사경은 이마의 매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매도인 정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정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A의 이마를 갑과 을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으로부터 매도 경위에 관한 자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자, 1심에서 정에 대한 단순 확認자라는데 여기서 정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죠. 그랬더니 병에 대한 단순 횡령죄로 기소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시험 당시에 저희 2회 시험 당시는 범죄가 맞았어요. 범죄가 맞았는데 현재는 뭐냐? 현재는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면 현재는 범죄가 되지 않는 거지만 과거에는 범죄가 되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두시고 자, 1심에서 정에 대한 단순횡령죄를 기소하여 단독 재판부에서 기본적으로 단순 횡령죄 같은 경우는 왜 단독 재판부에서 하느냐?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재판부에서 판결을 한다. 근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 도중 검사는 이 단순 횡령죄를 특경법상의 횡령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해요. 자, 그러면 특경법상 횡령죄는 뭐냐? 특경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50억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그럼 5억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면 이거는 최하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 1심에서는 단독부 관할이었는데 2심에서는 이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법원의 조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쟁점이 적혀 있어요. 이건 뭐 강의 교환이고 강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쟁점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의 어떤 단순행령죄와 2심에서의 특경법 위반의 횡령죄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 여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만약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변경됐을 때 이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자, 이 강의 교환이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이 쟁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어 놓고, 본시험이라든가 모의시험에서 이 쟁점에 관련된 부분을 적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부 교수님들이나 학원들은 당연히 쟁점을 적어야지 점수가 부여된다 그러는데, 사실 법무부 채점 기준에 의하면은 이 쟁점에는 배점이 없어요. 배점이 없기 때문에 답안지에다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쟁점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쟁점은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험지에다 쟁점을 잡을 때만 놓고 실제 답안지 작성할 때는 이 쟁점을 바로 볼 것이 아니라 먼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관할 변경에 따른 법원의 조치를 해놓고 1 해놓고 바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을 쓸 시간도 없고 쟁점을 쓸 공간도 없죠, 시험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강의 시간에 주의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배점이 없으므로 쓸 필요가 없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과연 단순횡령죄와 특경법상의 횡령죄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냐? 자, 여기도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뭐 강의 교환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근데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를 논할 때는 학설은 기본적 사실 동일설에 의한다. 자, 판례는 기본적 사실 동일설에 입각하면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는 입장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언급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사안의 같은 경우, 뭐 사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득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으로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된다. 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언급해주면 돼요. 그럼 이것이 배점이 10점이었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관련된 배점이 몇 점이겠냐? 요거는 2점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2점이라는 건 두 줄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겠냐 관련돼 가지고 역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 이것도 배점이 2점밖에 안 됩니다. 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많은 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 관련돼 가지고는 뭐 학설은 항소심의 성격을 원칙적 속심이다 아니면 사후심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속심설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심정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의 허용 여부, 그리고 견해에 대해 끌어가지고 학설은 속심설, 사후심설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원칙적 속심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관련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여기 판례도 여기 보는 것처럼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소심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 그랬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줘야 될 단어가 바로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의무사항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이 변경된 경우, 그러면 항소심이 바로 심리할 수 있느냐, 심판할 수 있냐, 이것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이건 쟁점사항은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기 때문에 쟁점사항 관련돼 가지고 핵심이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형사정법 8조 2항이 어떻게 규정했는데, 8조 2항은 1심에서 단독 판사 관할이 합의부 관할로 변경된 경우, 그때는 관할법원, 즉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형사소송법 8조 2항은 1심에서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가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뭐 학살 판례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이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와 관련된 견해 대립 요렇게 제목을 달면 되겠죠. 학살 판례라고 바로 달지 말고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이 변경된 경우 법원의 조치와 관련된 학설 대립. 학설 관련돼 가지고는 자 기본적으로 지방법원 항소부가 1심으로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사물관할이 변경됐더라도 지방법원 항소부가 항소심에 관할 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을 진행하면 된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8조 2항의 취지는 1심에서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8조 2항의 취지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요 세 번째 견해가 바로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판례 입장은 8조 2항을 준용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듯이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법원 항소부가 현재 재판하고 있는데 원래 이것이 합의부였다면 1심에서 합의부였다면 2심은 고등법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토 및 사안을 보시면은 8조 2항은 단독 판사 관할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1심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항소심 관할은 고등법원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고, 따라서 사안에서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된다.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됐지만 앞에 우리가 10점짜리 문제에서 공소사실 동일성 2점,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가 2점.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렇게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이 변경된 경우 법원의 조치와 관련돼 가지고 6점을 배점하고 있는 것이 배점 기준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은 다시 이제 16년도 모의시험에서 한번 또 나왔었어요. 16년도 모의시험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 보듯이 뭐 공소장 변경과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과 합의부 이송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위 사실로 인해 갑을병은 폭행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공동재판받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번 치료 피해자인 B가 이번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인 B가 항소심에 심리가 진행된 도중 사망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련 중재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사망한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전부 다 중재 사건이므로 합의부 관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보시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본 시험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채점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요거는 본 시험은 10점짜리인데 요 문제는 15점짜리예요. 근데 실제로 채점 기준을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3점, 그 다음에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 여부 3점. 자, 그럼 저 뒤에 있는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변경된 경우 몇 점이냐? 9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 문제 유형에서는 요런 식으로 배점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법원과 관련되는 관할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원 소송의 주체 중 법원 관련돼 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사례 문제 나오는 거는 바로 이렇게 제척, 기피, 회피인데 특히나 이 제척이 여태까지 사례형 문제로 본 시험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모의 시험에도 제척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근데 이것도 딱 핵심 기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전심 재판에 관여가 된 거냐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이고, 작년 25년도에 나왔던 사례형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전심 재판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느냐라가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14년 3회 변호사 시험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위에 크게 문제는 볼 필요 없고, 자, 문제는 자,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한 판사가, 자,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했어요, 판사가. 근데 이 판사가
위 정식 재판 청구로 병합된 1심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다. 자, 약식 명령을 발한 판사가 1심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경우. 자, 이것이 항소 이유가 되느냐. 만약에 이것이 제척 사유가 된다면 항소 이유가 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때의 항소 이유. 이때 항소 이유는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척에 해당한다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쟁점 보면은 제척 사유가 있는데 관여한 때는 그건 뭐다?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쟁점도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식 명령을 발한 판사가 1심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경우에 제척 사유에 해당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바로 요 부분, 요 로마자 2번을 바로 1번으로 로마자 1번으로 해가지고 바로 답안 작성을 시작하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형사형법 17조 제7호는 법관의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이때를 제척 사유로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렇게 전심 재판에 관여했느냐 안 관여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전심 재판에 직접 관여를 했느냐 안 관여했느냐와 그다음에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느냐 안 관여했느냐 요것이 핵심 사항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심 재판에 관여했느냐 안 관여했느냐가 본 시험의 핵심 쟁점이었고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와 관련된 것들은 다음에 나오는 모의 시험에 나오는 작년 모의 시험의 핵심 사항이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심이란 상소에 의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이전 신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핵심 사항은 약식 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식 재판의 1심 재판을 담당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 학설은 적극설, 소극설인데 판례는 소극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서는 전심이라고 하는 거는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이전 신금을 말하는데 약식 명령은 1심과 같은 신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서는 소극설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약식 절차와 1심 공판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신금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다. 동일 신금이므로 전심 재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설문의 해설을 보면 약식 명령을 발한 정식 재판의 1심 재판을 담당한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대적 항소유예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작년 모의시험, 2025년 모의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관련돼가지고 요 사항은 핵심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심 재판에 관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느냐. 여기서 조사 심리에 관여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관련돼 가지고 뭐 갑은 마약을 밀수했다는 이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기 친구 갑은 관련돼 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자기 친구 을에게 휴대전화 어 휴대 어디 머물 곳이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마련해달라고 이제 을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을은 이제 관련돼가지고 뭐 머뭇머뭇 하다가 자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갑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갑은 살해 일의 범죄 사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확히 살해 일의 범죄 사실이, 어떤 건지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약법 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일의 범죄 사실은 마약범 위반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갑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도피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범인이 자기 도피는 처벌받지 않지만 범인이 자기 도피를 다른 사람한테 교사한 경우 즉 범인이 자기 도피를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도피나 은닉을 타인한테 교사한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올해 2026년도 그 5월에 6월 대법원의 전원합체 판결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 대법원은 범인이 자기 도피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지만 자기 도피를 타인한테 교사했다. 근데 이것이 범인 조작형이다 만약에
범인 조작형이면은 그때는 교사범위 성립한다 라고 봤고, 그 다음에 통상 도피에 해당한다. 타인한테 부탁했지만 통상 도피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어쨌거나 갑은 일의 범죄 사실로 매화법 위반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범인의 자기 도피 관련돼 가지고 범인 조작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처벌 여부가 되겠지만, 자 1심 재판에서 어쨌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어요.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자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존을 담당한 판사 R1과 그다음에 1심 법원에서 수탁 판사로 증거 조사를 한 판사 자 R2가 합의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1과 R2가 제척 대상인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존을 한 것이 전심 재판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기초가 되는 사실에 조사 심리한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수탁 판사로서 증거 조사를 한 것이 과연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것이냐가 핵심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 이제 R1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가 되냐 안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요 관련된 학설이 이렇게 적극설, 소극설, 그다음에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극설은 기본적으로 어떤 증거 보존 자체가 사건에 관해서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다라고 보는 것이 적극설이고, 그다음에 증거 보존은 사건 전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 여기 보면 핵심은 사건 전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증거 보존은. 그렇기 때문에 증거 보존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소극설이고, 뭐 절충설은 뭐 이런 설이 있다는데 누가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증인 신문이라든가 검증 등 한 증거 보존을 한 경우에는 예단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충설의 입장인데,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행해지는 증거 보존, 수사 단계에서 행해지는 증거 보존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건 전체에 대해서 예단이 생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전심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 따를 때는 법관 R 같은 경우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조사 심리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냐 관여한 때 아니냐로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법관 R1이 증거 분열 절차에 관여한 경우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심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산점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R2는 뭐냐? R2는 기본적으로 1심 재판 관련돼 가지고 증거 조사를 했어요. 자, 관련돼 가지고 수탁 판사로서 증거 조사를 행한 것이 당연히 조사 심리에 관여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당해 사건에 대한 증거 조사를 했다는 것은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소송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증거 조사를 한 법관이 항소심의 재판을 담당한, 이건 당연히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의 주체 중에서 법원과 관련된 부분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